이번 강은 조선시대 경제편에서 공납제도 변천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공납제도는 조선 후기에 가면 무슨 법으로 완성이 되느냐, 대동법으로 완성이 되는데 공납에서 대동법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것을 잠깐 정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토지제도 변천 과정에서 개별적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과전법을 시험 문제를 써먹겠고요. 또는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천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하게 됩니다. 또는 고려시대 전시가와 조선시대 과전법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나오게 되는 게 조선시대 공납제도 변천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공납이라는 것은 어디에 부과된 세금이냐? 그러면 집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내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원래 공납은 부과하는 방법이 국가가 부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가 일정 양을, 국가가 1년에 쓸 양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정해가지고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그러면 지방의 관리였던 지방관한테 부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관은 다시 농민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농민한테 부과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집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지방의 특산물이 뭐였는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공안은 것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거둬들인 장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세입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은 횡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지출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국가가 얻어들이는 이 공납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상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적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공,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공이라는 것은 별도로 거둬들인 공납, 특별세금이라고 이야기도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진상이라는 것은 지방관들이 국왕한테 올리는 특산물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하는데 이 제도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공납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에요. 그 공납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국가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안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바뀌게 됩니다. 생산량이 변화되고 생산지가 변화된다든가 또는 생산량이 변화돼 버립니다. 어떨 때는 늘어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또 하나 문제점은 이때 공납 문제가 무슨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납이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공납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가 우리가 방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방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앙관청 서리가 공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도표를 도형화시키도록 합시다. 서리가 국가한테 먼저 필요한 양을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필요한 양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이것을 걷어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제도도 문제점이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 사람 서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농민이 그 지방에 특산물이 있는데도 이것을 직접 내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면서 몇 배 정도 가격으로 받느냐?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100배 정도 가격을 받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민들의 부담은 여기보다 몇 배 늘어납니까? 약 100배 정도 늘어나버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결과는 농촌에서 이농한다는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농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도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고, 도망가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낸다. 인증이나 촉증이란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납이 문제점을 처리한 것은 몇 세기의 문제점을 처리하게 됐냐?
16세기 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등장해 버립니다. 농민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공납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농민이 못 살면 떠난다 그랬죠. 근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밀란까지도 등장할 거예요. 이게 16세기 명종 때 나왔던 임꺽정언안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어쨌든 16세기 농민의 부담이 가장 큰 게 또는 공납이나 방납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될 겁니다.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그냥 수미법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앞에다가 대공이란 말을 합니다. 대공수미법. 공납을 대신해서 쌀로 걷자는 제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공수미법은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미로 내는 겁니다. 쌀로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제도도 시행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주장으로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조광조다 또는 이라든가 유성룡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미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된 것보다는 주장으로 설명이 끝나지만 시행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측에 날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납회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수미법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해주의 곡물법을 보면 논 일결마다 쌀 한 마를 징수하고 백성들은 쌀만 내는데 이것은 참으로 오늘의 백성을 구하는 데 좋은 법이 되겠습니다. 즉 곡물을 뭐로 내고 있어요? 쌀로 내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게 16세기에 시행된 적도 있었다. 지방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전국적이라는 내용은 말이 안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러면서 이 수미법이 나왔지만 별로 채택이 못 되겠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공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16세기 말에 뭐가 터집니까? 임진왜란이 터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 농민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도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농은 더욱 많아지겠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무슨 법? 대동법이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이 대동법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동법을 시행했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법을 시행했던 목적은 어떤 목적에 시행했느냐? 국가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대동법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재정을 증가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농민 부담을 어떨 목적이었다? 줄일 목적이었다. 이게 대동법을 시행했던 목적이란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대동법은 내용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부과된 겁니까? 대동법은 원래는 공납에 부과된 세금이었죠. 근데 이것을 어디에 부과하냐면 토지 결수에 부과한다. 토지 그냥 토지라고 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토지 결수에 부과하는 제도였다. 그러면서 거두어들인 세금 뭐냐? 쌀, 미조, 배 또는 동전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쌀, 배, 동전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대동법은 현물로 받던 것이 이거로 받지만 실제로 이 외 물건이 있을 때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상인이 등장한다? 공인이 등장합니다. 시전상인, 경절의 장인이란 공인이 등장하고 있다. 혹시나 여러분 문제 풀다가 사료에서 공인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대동법으로 풀어도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대동법의 전개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동법은 어느 왕 때 제일로 처음에 시행되냐면 광해군 때 제일로 처음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게 언제였다? 숙종 때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숙종 때 정권한데 이제 광해군 때 어느 지방이 시행했느냐? 자, 이원익과 한백겸의 주장에서 경기도 지방에 시행을 하는데 토지 일결당 16두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겁니다. 인조 때는 조익의 주장에서 강원도에 시행됐고요. 효종 때는 자,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김유규 주장에서 충청도 지방과
1658년 뒤에 가서 전라도 해안지방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근데 효종 때는 잠깐 광해군 때 일결당 얼마를 걷는다 그랬습니까? 16두를 거두어 드린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근데 효종 때는 일결당 14두를 거두어 드립니다. 조금 세금은 줄었네요, 결론적으로. 이러다가 현종 때 가면서 전라도 산간지방에서 나오겠고 숙종 때 가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 때 전국 실시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대동법이 정적으로 실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지방도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방이 어느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자, 북쪽 지방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도 지방이 있어요. 또 함경도 지방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 전기 때 공납에서 이야기할 때 잠깐 빼먹었는데요. 이 지방은 익류지방이라고 해서 농민은 내는 거지만 이 물건이 어디로 간다? 중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외지방으로 뭐가 나오냐면 제주도가 등장하겠고 사유수지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방은 여기서 제외된 지방이다.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돼요.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제외된 지방도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정적으로 실시될 때 일결당 거둬들인 세금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두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14에서 16에서 효종 때 14로 갔죠. 숙종 때 12로 가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동법은 일결당 12두를 거두어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공납의 결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공납의 대동법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납이 급납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급납화라는 것은 어떤 말을 얘기했냐? 여기 호가 공납이었잖아요. 근데 내는 것이 뭐로도 내는 겁니까? 돈으로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공납의 급납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그라미 니은에 가다 보니까 공납의 전세화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 공납이 어디로 걷어들인 겁니까? 토지로 거둬들인 거예요. 이게 공납의 전세화다. 그러면 토지를 거둬들인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누가 대동법 시행에 반대한다? 양반지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지주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론은 누굽니까? 권력가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권력가들의 반대 때문에 대동법이 정적으로 실시되는데 몇 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는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토지 결수로 부과되다 보니까 지주의 부담은 증가한다. 당연히 반대한 이유가 증가니까 반대하겠죠. 동그라미 니을에 가니까 농민의 부담은 감소한다. 근데 조선후기 때 다수 농민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영농민이 아니라 어떤 농민입니까? 소작농민이죠. 그러면 농민은 집은 있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 다수의 농민은 토지가 없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미음에 가니까 국가수입이 증가했다고 하죠. 이것은 농민들은 집은 가졌지만 세금을 낼 만한 여유가 없었고 근데 토지에 부과하다 보니까 양반지주들은 세금을 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은 못 내니까 못 거둬들였지만 가진 자들은 낼 수 있으니까 거두어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수입도 증가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비읍으로 갑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봅시다. 대동법으로 등장했던 공인이 등장하는데 공인이라는 사람은 시전상인 경절이 장인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물건을 충당해야 될 거예요. 국가한테 물건을 충당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국가가 공인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은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 경제 발달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겠죠. 이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상업도시가 성장한단 말이 등장합니다. 강경, 원산, 삼양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상공업,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그 밑에와 관계돼 장시라든가 상공업이 발달한 것은 당연하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 상업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것을 우리가 조선의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부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농민이다 보니까 국가한테 조선후기 때 가장 무거운 부담이 뭐였냐면 군포입니다. 그러면 군포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양반으로 올라가면 세금이 줄어들더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세금을 안 내, 군포 부담을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내고 일로 올라갑니다. 납속이나 공명과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은 양반수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겠고, 그러면 양반수가 늘어나면 신분 제도는 거의 무너지겠죠. 그래서 봉건적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밑에 현물 징수는 존속하고 있다. 잠깐,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배 동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1억에 걷는 것은 상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쪽에 말했던 상공이에요. 그러나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무엇을 한다? 현물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물 상납, 현물 징수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혹시나 대동법을 이야기하면서 현물 징수가 폐지됐다. 그러면 이거 틀린 지문이라는 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동법은 국가 수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결과는 폐단이 등장해버려요. 폐단이란 게 상남미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 말이 우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국가가, 지방관이 걷어들인 세금이 이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지방관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에 내는 게 국세, 지방에 쓰는 게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세가 그 당시는 상납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납하는 거고 지방세는 유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국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상납미를 이만큼으로 늘려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방관은 자기가 쓸 돈이 줄어버린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또 누구한테 부과한다? 농민한테 재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의 부담이 다시 커져가게 된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날개 쪽에 잠깐 대동법이란 사료가 등장할 겁니다. 네모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네모 4번이 나오는데 먼저 간단한 단어 체크를 할 대목이 나오는데 이 네모 2번에 선해청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안 했는데 설명하려고 하는데 선해청은 자, 대동법을 주관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공인이 나온다든가 선해청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것은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다. 거의 그러게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네모 2번에 선해청이 나오고 네모 4번 사료에 가니까 또 앞에 선해청이란 단어가 나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되겠고 네모 1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과 가을의 백성으로부터 토지 일결마다 쌀을 구워도 본청에서 납부하게 했다. 자, 대동법은 자 선해청에서 쌀을 걷는 거죠. 대동법의 중심이 쌀이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봄, 가을에 걷는 겁니다. 원래 이때 광해군 때는 봄에 8말, 가을에 8말을 걷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봄, 가을로 나눠서 걷는다. 근데 그 네모 1번의 마지막 쪽에 가면 두 번째 줄 선해라는 말이 있어 담당관측 이름으로 삼았다 있죠.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한다. 선해청이란 이야기죠. 이러고 네모 3번 이 네모 3번도 가끔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이 법이 나오게 돼 있죠. 이 법을 밑줄 쳐놓고 문제가 등장하면 밑에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옆에 페이지에 공인이란 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인한 사료가 나오는데 1번 네모 1번 2번이 있는데 1번에서 세 번째 줄을 가는 선해청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해청에 주어 무엇에게 나누어 주고는 이런데 선해청에 나왔던 상인이 뭐예요?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과 관련된 사료였다. 이거 고려하시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나왔던 게 우리가 대동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동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느냐? 그러면 대동권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납 시험 문제는 대동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는 가지 경우는 이 방납의 폐단이
뭐가 나오는 배경이 된 거예요? 대동법이 나오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박나우 폐단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면 사료를 하면서 대동법을 묻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대동법이고, 대동법은 여기서 종결을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05번 군역제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군역제도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왔던 게 무슨 법입니까? 균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역법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제도는 여러분 책에 보면 군역하고 요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역이라는 것은 군대 가는 거죠. 요역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재는 겁니다. 근데 군대 갈 때는 정군 있고 보인 있죠. 요역은 8개월 토지를 기준으로 1년에 6일 동안의 노동력을 지는 거다. 근데 이 6일 동안의 노동력을 지는 제도가 완성된 것은 언제 때로 본다? 조선 성종 때로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제도 변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봉족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봉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려의 양호제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정을 1호로 해서 1명은 정군이고 2명은 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정 1호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군은 현역 군인이고 보인은 현역 군인 아닌데 정군의 경비를 보조한다든가 정군의 가족 생계를 도와준다든가 8개월 토지 1년 6일 요역을 진다 그랬죠. 그분이 이 보인이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근데 이 봉족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는 군대물을 안 재느냐? 노비는 군대물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가 많고 적음도 군대에 예속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는 군대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조 때 가면서 보법이 마련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보법이 마련되는데 보법은 이정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차이점이 앞에와 좀 다른 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른 게 등장하느냐? 그러면 노비도 보인으로 편성시켜주게 됩니다. 노비도 보인으로 편성시켜준다든가, 또 하나 토지 결수도 한 사람 토지 결수, 일반적으로 토지는 5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결의 토지도 한 사람과 대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노비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든가 권세가가 되겠죠. 또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들은 자기의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발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 가진 자들의 결론은 누구한테 자기 부담을 농민한테 전가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농민한테 전가되고 있다. 그리고 양반들 또 안 내게 되겠지만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 이 보이는 숫자도 어느 정도 줄어버립니다. 여기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정군의 보인이 져야 될 부담을 어떤 사람이 지게 되냐면 정군이 지게 되는 결과가 꽤 많아집니다. 그러면 정군들이 결론은 군대 의무와 요역 의무를 지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군들이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는 형태가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정군들이 15세기 말에 대립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립제를 따라가는데요. 대립제는 뭐냐?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살 때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초반기에 가면서 대립제가 시행되는 과정에 국가가 군대 의무를 벗어나는데 관여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방군 수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없을 때는 국가한테 돈을 내면은
국가가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거다. 이 두 개가 공존한 거예요. 이 방문수포제는 16세기 초부터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엽에 가면서 두 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군적 수포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묶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군적 수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우리가 봉족제, 조선 초기 군사제도, 일반적으로 양반도 군대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 때 안 진다? 관리나 학생 때는 안 지는 거예요. 법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군족 수포제에서는 양반은 군대 의무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이 져야 될 것을 누가 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농민이 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농민의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늘어날 거란 이야기가 나와요. 농민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양반이 안 지다 보니까 군대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군대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근데 이 군족 수포제는 이 방군 수포제를 국가가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무엇을 한다? 돈을 내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군대질이 떨어지는데, 이 군족 수포제에서 또 한 번 여러 관청에서 징수하다 보니까 2중, 3중의 부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겠죠. 근데 이때 토지제도도 어떻게 되느냐? 농민한테 도움이 안 돼요. 농장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터진다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군대질 떨어졌죠. 16세기는 살림이 집권하게 되면, 임진왜란 전에 살림이 집권하잖아요. 군사력 천대시하고 있죠. 무기 발달하지 않고 있죠, 결론적으로요. 이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면 아마 조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반기 때 꽤나 우리나라가 패배했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농민 부담이 가장 큰 게 군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농민 부담이 가장 큰 군포. 잠깐, 16세기 농민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공납, 17세기, 8세기는 군포, 19세기는 환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역변통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양역변통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병일치 환원론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농병일치 환원론이라는 것은 농민한테 토지를 주고 군대 의무를 부과하자. 그러면 토지제도 개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반들 가인자들이 반대할 거고, 호포론이 등장합니다. 호포론, 이 호자가 집호자예요. 영조 때 나왔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다가 군포를 부과하자. 그러면 양반도 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양반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구전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구자가 입구자예요. 그러면 입에다 돈을 부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부과하자는 거죠. 양반도 제한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반대하고 유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유포론이라는 것은 사대부라든가 유생들한테 군포를 부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대부 유생이면 양반이잖아요. 양반들이 내란 이야기니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결포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자는 토지를 이야기해요. 토지에다 군포를 부과하자. 결론은 또 가진 자들이 반대하죠. 감포론이 등장합니다. 군포를 줄이자. 덜감자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재정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임진왜란 이후 때. 근데 재정을 줄이면, 포를 줄이면 도움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지 않다가 영조 때 무슨 법을 시행을 한다? 균역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균역법은 우리가 매우 문제에 나오는 단어니까 신경을 써두셔야 돼요. 단, 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동법보다는 시험 문제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대동법과 균역법은 중요도를 같이 놔두고 시험 문제는 대동이 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같이 놔두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균역법이라는 게 어느 왕 때 나왔느냐? 그러면 1750년이라 그래서 영조 때 나왔던 제도입니다. 이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했던 제도였다. 그리고 균역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균역청을 설치합니다. 잠깐, 조금 전에 대동법을 관할하기 위해서 나왔던 관청은 어느 관청이라 그랬습니까? 선해청이라 그랬죠. 등장했던 상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인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여기는 균역청이고, 이때 균역법에서는 농민들이 내는 군포가 몇 필이었느냐? 2필이었습니다. 2필을 1필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잠깐 어떤 말이냐? 원래 농민들이 군포를 2필을 내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군족스포제에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좀 갑니다. 양반들이, 자, 군족스포제는 양반은 군대물을 벗어나고 이것을 농민이 지다 보니까 농민보다는 늘어나지만 이때 군족스포제는 군대를 풀어준 데 포를 걷는 것을 완전히 제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농민은 군포를 몇 필을 내면서 군대물을 벗어난다. 2필을 내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 1필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농민 부담은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농민 부담은 감소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대동법은 국가 수입은 늘었어요. 근데 균역법은 국가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으니까 국가 수입은 50%가 준 것이 맞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국가 수입이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를 우리가 생각할 때 충당하는 게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 충당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결작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1결당 2두 세금을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2두를 돈으로도 거둘 수 있다. 5전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써졌죠. 이 결작. 선무군관을 걷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무군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일부 상류층한테 걷는 거예요. 군포 1필을 걷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혼동하지 말 것. 선무군관은 일부 상류층이지만 양반이 아니라는데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균역법에서도 양반이 군포 부담을 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양반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를 지느냐? 군포 1필을 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 사람은 양반 아니면 농민보다도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농민과 누구가 위의 층이 똑같은 군포 1필을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균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균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작 지지도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외로 어장세도 등장하겠고 선세도 등장합니다. 어장세, 선세가 나온다든가 은여 결세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각종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50%가 줄었으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됐다? 50%를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입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소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농민부담 뭐라 그랬습니까? 준다고 이야기는 드렸죠, 결론적으로요. 농민부담은 반으로 줄게 되고 균역이 어느 정도 평균화되고 있다. 안 지던 사람이 진다 그랬죠. 균역이 평균화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나오겠고, 지주의 부담 늘었다. 어디서? 결작이죠, 결론적으로요. 지주의 부담이 늘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를 시정했지만 근본 문제는 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폐단이 등장하는데 그 폐단을 보면 결작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토지 주인의 책임이죠. 근데 이 결작을 농민한테 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소지하게 될 농민 입장은 어쩔 수 없이 결작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작이 농민한테 전가돼 버리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가 등장하고, 국가는 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 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장정수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죠. 이것이 결론은 또 폐단을 초래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균역법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고, 균역법, 대동법도 민의 생활에 균역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뒤로 가다 보니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도움은 됐다고는 이야기하는 게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만은 어쨌든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대동법과 균역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대동법은 뭡니까? 더 중요하고 균역법은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해놓고 그러면 공육과 환곡의 폐단과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곡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예요. 단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원래 이 환곡이란 제도는 고려시대 의창을 계승하면서 세조 때 한 명의 건의로 시행이 됐던 겁니다. 한 명의 건의로 시행되는데 봄과 가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건데, 처음에 환곡은 이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로 가다 보니까 원곡이 부족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환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가 빌려주고 국가가 받아들인다. 이게 의창이에요. 이게 이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는 원곡이 부족하니까 원곡 부족분 정도를 충당하게 해서 무슨 창이 나왔다? 상평창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는 이자를 걷는데 10분의 1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10분의 1로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로 변질, 누구를 대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폐단이 등장하겠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제도. 자,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은 세금을 운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릴 때 지방의 창고에 모으는 거죠. 이것을 조차. 중앙의 창고에 결집이 되죠. 이것을 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세운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조은과 유근이 있지만 조은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적으로 잠깐 잊고 넘어갑니다.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는 바닷길을 끼니까 바다로 가는 거고, 강원도는 한강으로 내려가겠고, 경상북도는 낙동강을 거슬러 소백산맥을 넘어서 한강으로 가면, 남도 지방은 경상남도는 바다로 간다. 평안 남경도는 익류, 제주도도 익류예요. 결론적으로 평안 남경도는 익류 지방인데 사신접대비나 국방비로 사용을 하겠고,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노는 면적이 없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세입이 그러게 들어가면 세출은 그냥 쓰는 것 같다. 그러면 된 것 같고, 16세기 농민 부담은 증가라고 하는데 16세기 농민들은 토지에서 농장이 확대되니까 못 산다는 문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금도 굉장히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이농도 하지만 도저히 안 돼 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밀란을 일으키게 돼 있죠. 이게 임꺽정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는데 잠깐 정리만 합시다. 대동법과 균역법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보시면서 대동법을 보시고, 균역법은 그냥 균역법만 세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시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